기관 자금이 최근에 4주 정도 아주 작은 폭으로 이제 유출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순유입으로 돌아서면서 한 2주 정도까지 순유입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인 게 네. 저희 전망은 연말에 했던 거랑 똑같고요. 12만에서 13만 달러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RWA 중요한 섹터들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봤는데, 뭐 이 외에도 또 뭐 주목할 만한 분류가 또 있을까요? 이 외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스테이블 코인, 저희한테 너무 유명한 뭐 테더라거나 USDC도 그럴 수 있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1대1로 패깅된 자산을 이제 보유하는 거니까, 보고서에서는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현실 세계 자산, 이런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자산도 사실은 RWA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인프라 쪽에서도 몇 가지 어떤 네트워크를 도식화해서 딱 보고서 초반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RWA 프로젝트들 몇 가지 이제 짚어볼 텐데, 저희가 코인게코와 코인마켓캡 사이트 가가지고 RWA 카테고리를 해보면은 코인 종류가 다르게 나오는데, 네. 코인게코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정통파 느낌, 그러니까 아예 태생적으로 우리는 RWA를 할 거야 라고 네. 한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해서 뭐 온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센트리퓨즈나 골드핀치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상위권에 놓여 있는데, 코인마켓캡에 가면은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메이커 이런 프로젝트들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류가 좀 다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발란체, 체인링크, 메이커가 RWA에서 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RWA로 분류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 토큰화에 좀 적극적인 프로젝트다 해서 RWA 카테고리에 분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발란체 재단 쪽에서도 이런 자산 토큰화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들, 예컨대 시티은행이나 시티은행, JP모건 같은 경우도 아발란체의 어떤 서브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모펀드 토큰화 작업이라거나 아니면 자산 토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런 보도나 어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아발란체가 RWA로 이제 카테고리로 좀 분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블록체인 오라클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프체인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링크가 RWA에 분류가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오라클 쪽에서는 조금 굉장히 독보적인 서비스가 체인링크이다 보니 어떤 보도자료를 찾아보면 결국에 어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이런 굵직굵직한 거대 금융기업이랑 같이 체인링크 랩스랑 토큰화 플랫폼을 적극 개발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체인링크도 RWA 카테고리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커 같은 경우는 국채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다각화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메이커, 다오, 아발란체, 뭐 체인링크가 RWA 카테고리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RWA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서비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아발란체나 체인링크는 조금 더 이제 인프라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이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 둘 중에 어떤 거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둘 다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이제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수익 작동 방식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이 수익을 굉장히 좀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주는지, 어떤 리스크 사이드는 없는지, 예컨대 에테나의 경우 뭐 20몇 %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에 대한 다운사이드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초반에 어떤 사용자분들이 수익 발생형 그리고 채권을 담보로 하는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마켓,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 인기가 있는 프로토콜에
사실 그게 이제 계속 유망한 프로토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라거나 어떤 시장의 관심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알트코인 투자는 사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맞아요. 사실은 네.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봐야 될 지표도 데이터도 네. 너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성과보다는 어떤 기대감이나 내러티브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지속되는지 여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이 최근에 한 4주 정도 아주 작은 폭으로 이제 유출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순유입으로 돌아서면서 한 2주 정도까지 순유입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금의 어떤 진입이라거나 어떤 유출입 측면에 있어서 뭔가 추세 전환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인 게 마운트 곡스 상환. 네. 사실 이게 상환이 아니고 상환 준비. 네, 상환 준비라고 해서 근데 이게 왜 조정이 됐냐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지갑에서 뭔가 이체가 있었구나 하면은 아무래도 셀럽 우려가 있다 보니 그쵸.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폭 조정이 됐는데 어느 자산이든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팩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뭐 시총 전망 부분 드렸던 거에 어떤 변경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관 자금 유입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호재는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은 어쨌든 불리시한데 단기적으로는 또 많은 조정들이 좀 네.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정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 관련된 기대감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또 오늘 기사가 전해진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유죄 판결을 네. 지금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크립토에 대한 친크립토 반크립토 구도에 의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약간의 어떤 변화될 조짐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암호화폐가 좀 많이 어떤 변동성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크립토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물론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어도 약간은 이전 대비해서 그래도 친화적인 입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보다는 그래도 좀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행보들이 약간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다. 왜냐하면 21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 현재 모습에 FIT 21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는 열망하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이든의 어떤 가상자산 입장은 뭔가 100%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서 뭔가 상원 통과라거나 이런 변수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들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어떤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N달러 환율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이제 곧잘 등장을 하는데 이 N달러 환율이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N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화 약세, 뭐 강세에 의해서 무역이나 투자 같은 게 좀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N달러 환율이 어떤 금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자꾸 이제 멘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금리 인하 말씀 주셨는데 ECB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뭐 영향이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유로화 대비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유동성 쪽에서도 영향을 일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랑 뭐 ECB 외에 어떤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이슈가 매크로적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결정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큰 영향이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적어도 이게 고려하는데 이들이 어떤 금리 결정의 고려 사항에 그러니까 말은 대놓고 하지 않겠지만 고려 사항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물가 트렌드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우리는 네. 고용이랑 물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 그리고 뭐 경기 현황 그리고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이제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할 텐데 센터장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물가 좀 잡힐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도표 때문에 올해 한 3번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환호했었지만 네. 또 이후에 뭔가 또 우려가 또 생기면서 자산 시장이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네.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물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금리 결정에 따라서 물가가 빨리 잡히지를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서 네. 이게 금리와 물가와의 어떤 관계성이 예전만큼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조금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그 부분들이 조금 좀 희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전히 금리 결정에 중요한 건 물가와 고용 지표는 맞는데 이게 금리 결정에 따른 어떤 이제 물가의 안정화 네. 이런 거는 예전보다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떤 거시경제적인 구조들도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네. 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규제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FIT 21이 관심을 받은 이유가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FTC랑 SEC의 관할을 좀 분명히 했다. 예컨대 어떤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SEC 관할로 가는 거고, 그리고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CFTC 관할로 간다. 그리고 이 SEC랑 CFTC에 등록해야 되는 법인들의 어떤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투자계약 형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가상자산의 2차 시장 거래를 이제 용인해주는 어떤 절차라거나 단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탈중앙화 테스트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탈중앙화 테스트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가상자산의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해당 자산을 발행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의결권도 컨트롤하지 않을 경우에 상품으로 분류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탈중앙화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분석은 하고 있지만 이걸 뭐 다 보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뭐 얼마나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자분들의 어떤 기여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노드는 어떻게 분산되어 그렇죠. 있고, 네.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휙 빼놓고 약간 주식처럼 발행자나 특수관계인이 20% 안 가지면 그 뭐 의결권 별로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탈중앙화에 대해서 약간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지만 이제 맥켄리 의장 같은 경우는 이 탈중앙화
로 테스팅을 하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는 충분히 상품으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상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파트너 변호사 분께서 미국 분인데 이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FIT 21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많이 FIT 21을 지지하긴 했지만 그렇죠. 네.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의 기대는 아무래도 SAB 1-1. 그러니까 SAB 1-1을 최근에 부결을 시켰잖아요. 부결을 이제 용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꼭 반드시 상원이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FIT 21을 오케이 해줄 거다.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이러한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이런 FIT 21이 그대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상원을 통과한다거나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의견들도 상원 통과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네. 의견들이 지금 더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 법안에서 또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70%의 암호화폐는 뭐 상품으로 분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70%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제가 탈중앙화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탈중앙화를 분석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 탈중앙화 테스트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가상자산의 발행자나 특수관계인을 도대체 어디까지 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예컨대 발행사나 아니면 발행사 말고도 어떤 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팀도 있는데 그러면 발행사랑 프로젝트 팀이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발행만 하고 어떤 기여는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네. 이 산업의 특성상 어떤 네. 구조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다 반영해서 지금 했다기보다는 뭔가 규제안을 빨리 이제 마련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네.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뭔가 손을 봐야 될 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유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요즘에 금투세가 워낙에 또 뜨거운 화두여가지고 같이 지금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혼란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 1월 2일인가요? 이때로 이제 유예가 되긴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당이나 야당 입장이 다 다르고 여당 같은 경우는 과세 유예 찬성.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50만 원 한도거든요. 이걸 5천만 원으로 우리 올리자. 그렇죠. 네. 과세는 찬성한다. 그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 과세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부터 뭔가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네. 시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속히 뭔가 과세에 대한 논의는 시작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도 중요하고 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이게 오케이가 돼서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소야대 같은 상황, 뭐 정치적인 어떤 인터레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답을 갖다 우리가 뭐 내릴 수 네. 있는 사안들은 아닌 건데 어떤 많은 기대감들이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뭐 진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진척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의견들이 뭐 티키타카 하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7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략하게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용자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및 규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결국에 앞으로는 이게 시행이 되면 뭐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라거나 아니면은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규제를 좀 잘 지켜야 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잘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뭐 발행이라거나 아니면 공시 같은 부분은 시장 관련 법률 질서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마련될 예정이라서 발행이라던가 말씀드렸던 공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확실히 뭐 정립된 건 없다, 아니다.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사장님이랑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리고 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가격 전망,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또 그냥 보내드리기 좀 서운하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더리움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비트코인 가격,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이 이제 과거처럼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 전망은 연말에 했던 거랑 똑같고요. 4조 변함없이. 5천억에서 5조 달러. 그러니까 그때로 계산을 해보면은 12만에서 13만 달러로 계속 13. 말씀을 드립니다. 12에서 13만 달러 정도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네, 갈 수 있다. 그럼 이거 한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억 5천에서 네. 한 1억 6천 네, 정도 되는 네, 금액이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가상자산 이해하시거나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모시고 또 심도 깊은 질문으로 또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센터장님 모시고 긴 시간 동안 깊은 인사이트들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